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자유종합부의 장대익입니다. 인간의 사회성과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TNC 재단의 장학생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되게 저도 떨리고 되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이제 뭐 온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그래도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못 만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공감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공감의 반경을 더 넓힐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에 공감이 뭐고 공감이 어떻게 진화했고 또 그것이 우리의 문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공감의 반경을 넓힐 수 있는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큰 그림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한 생명의 한 40억 년의 역사를 한번 보고 보고서를 쓴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뭐 주제를 잡아 쓸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외계인이라면 틀림없이 이 한 장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한 38억 년 전쯤에 세균의 세계죠. 세균의 세계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고세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진핵생물들은 다 이제 현재 시점에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죠. 근데 한 38억 년 전쯤으로 가보면 그냥 세균이 시작한 거예요. 가장 간단한 생명체니까요. 이 거대한 생명체들을 생명의 나무라고 하죠. 찰스 다윈 선생님이 160년 전쯤에 종회기원에서 생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셨는데 생명의 나무라고 얘기하죠. 그 생명의 나무를 보면 정말 너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보시면 6,500만 년 전쯤에 거대하게 뻗어나가다가 사라진 종도 있고요. 잘 아시는 공룡이겠죠. 만약에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시고 한 1억 년 전쯤에 지구를 와보시면 공룡은 이 지구라는 행성은 공룡이 접수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공룡 이외의 세계를 생각할 수도 조차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6,500만 년 전에 공룡은 지구상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타임머신 타고 다시 한 5천만 년 정도의 지구로 오시면 그 많던 공룡이 어디 갔나 다 아마 굉장히 의아해 하실 거예요.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열심히 잘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대한 이 그림을 보면 우리랑 상관없이 돌아가기도 해요. 소행성이 떨어져서 공룡이 멸절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미미했던 영장류 종들이 진화해서 결국 우리가 됐거든요. 그런 거 치면 정말 우리가 겸허해 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주 우연적인 존재구나. 우리가 뭐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 생명의 거대한 이 가지들을 보세요. 아주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명 종들을 100으로 치면 지금 살아있는 종들은 한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90%가 멸절했다고 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운이 좋은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의 역사에서 멸절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고 생존이야말로 사실은 예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인간인데, 자, 인간은 아까 요 슬라이드에서 보셨지만 여기 인간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투데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지금 현재 시점인데 한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처음 나왔다고 알려져 있죠. 호모사피엔스. 그 호모사피엔스는 지금 이 거대한 생명의 나무를 보면 정말 미미하게 이를 데 없죠. 생명의 잔가지에 불과해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외계인이고 지구에 와서 밤에 한번 지구를 한번 쭉 둘러볼 기회가 있다고 치면 굉장히 희한한 광경을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거를 어떤 종이 만들게 됐을까? 어떤 종들이 이뤄낸 성과일까? 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겠죠. 지적인 호기심이 있다면. 근데 탐구해 보니까 단 한 종이 만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문명, 우리가 지금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물론 개미도 뭐 집을 거대하게 짓고 땅속에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지만 그거는 사실은 본능적인 일이고, 우리는 머리를 써서 이런 거대한 것들을 계획하고 만들죠. 그래서 문명은 호모 사피엔스만이 갖고 있는 시그너처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근데 의문이 들죠? 나는 동물들을 다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침팬지도 문명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침팬지의 문명은 영화 속에나 등장하는 겁니다. 이건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죠. 말을 탈 수가 없습니다. 말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아직 침팬지는. 실제로 침팬지가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는 이런 거예요. 일종의 넛크래킹이라고 하죠. 견과류를 돌 위에 얹어 놓고 이제 깨서 먹는 거죠. 이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문명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팬지는 아주 프로토타입의 문화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문화가 쌓여서 우리의 삶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문명을 갖지는 못했어요. 자, 뭐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똑똑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 근데 왜 우리 인간만이 이런 문명을 만들었을까? 이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침팬지랑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왜 우리만 문명을 갖게 됐는가, 이 질문에 앞서서. 여기 보시면 인간과 침팬지는 한 600만 년 전에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죠? 예, 이게 600만 년 전이고요. 그래서 침팬지, 여러분이 동물원에서 보시는 침팬지, 뭐 고릴라, 오랑우탄 다 혹성 탈출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죠. 그런 애들은 다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의 사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촌들이죠. 조상은 아닙니다. 조상이려면 여기 정도에 있어야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영장류들은 여러분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사촌종이고, 그 얘기는 거슬러 내려가면 하나에서 만나는 거죠. 영장류의 최초의 엄마가 있을 거고요. 더 내려가면 포유류의 최초의 엄마가 있을 거고요. 더 내려가면 생명이 하나, 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그 종의기원에 나온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공통조상이라는 개념이죠. 어쨌든 이 거대한 생명의 나무에서 이 영장류의 트리를 보면 이렇게 600만 년 전에 갈라져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만 문명을 만들었고 얘네들은 없는 것 같죠. 그죠? 이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팬지, 우리의 사촌들을 좀 만나봐야 되는데, 제가 침팬지를 좀 공부했거든요. 교토대 영장연구소에서. 네, 여러분들 데리고 나와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게 침팬지인데, 침팬지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송곳니를 보여드렸는데 침팬지 너무 사나워요. 사나워서 애완으로 기를 수가 없습니다. 간혹 침팬지를 애완으로 기르다가 봉변을 당하는 해외 토픽이 나오기도 해요. 힘도 세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야외에서 침팬지 연구를 해보진 못했는데, 야외에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늘 그 선배 연구자가 조언을 해줍니다. 절대로 얘를 화나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얘가 화가 나면 거의 통제불능이거든요. 그럼 화가 났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도망가지 말고 몸을 최대한 동그랗게 말아라. 왜냐하면 얘가 낚아채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몸을 최대한도로 동그랗게 말아서 표면적으로 줄여야 되는 그런 일이, 그런 조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긴장과 갈등 상황에서 침팬지는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주먹을 쓰는 종이에요. 폭력적인 종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보노보는 되게 희한한 종입니다. 그럼 혹시 침팬지하고 보노보 차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잘 보시면 보노보는 이렇게 약간 가르마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우수에 잠겨 있어요. 예. 더 귀여워요. 그리고 IQ도 좀 더 높습니다. 근데 침팬지가 폭력적이고 수컷 중심이라면 얘는 굉장히 다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암컷 중심이에요. 그래서 막 서로 막 싸우려는 듯하게 막 달려오다가 이제 침팬지는 주먹이 막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노보는 놀랍게도 갑자기 허그를 합니다. 갑자기 껴안고, 그리고 사실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섹스를 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고, 쟤네들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변태적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종에 있어서는 일종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일종의 사회적 기술 같은 거예요. 윤활유를 이렇게 뿌려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인 관념으로 보면 좀 약간 좀 민망하고 난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노보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원래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저기 부모님하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같이 보잖아요. 이 출연 금지예요. 왜냐면 너무 성적으로 왕성하기 때문에 채널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텔레비를 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1960년대 이후에나 우리가 이 존재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들이 하나는 폭력적이고 하나는 되게 선정적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고, 자, 인간입니다. 그죠? 우리 사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공감력이 얼마나 뛰어나나,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협력을 잘하나, 우리가 얼마나 경쟁을 잘하나, 경쟁에 너무 익숙하나, 뭐 이런 질문들을 할 때 늘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침팬지는, 그럼 보노보는, 그럼 다른 원숭이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나왔어요. 자, 원래 질문 한번 돌아가 볼까요? 침팬지에게는 없는 문명이에요. 도대체 왜 우리 사피엔스에게만 가능하게 됐을까? 저는 이거는 정말 100만 불짜리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류학자나 아니면 역사학자, 뭐 고고학자 정도가 이런 질문들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성공한 사람한테 너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게 됐어? 어떻게 이렇게 지구를 지배하게 됐어? 어떻게 이렇게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게 됐어?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해? 라고 질문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침팬지는 만들지 못했는데 왜 오직 영장류 중에서 우리만 이렇게 거대한 문명을 만들게 됐을까? 이 질문은 우리가 꼭 해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마치 문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있고, 그리고 그걸 누리며 살기 때문에 공기처럼 그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없어지기 전에는. 근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보려고 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한 번에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은 한 가지 각도에서 한번 답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침팬지는 우리가 문명을 만들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인간만 문명을 만들게 됐는가? 라는 질문에 과학적인 대답을 하려면 그 차이를 먼저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학자는 틀림없이 우리 뭐 침팬지와 인간의 생김새가 다르지만 그것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내부적인 어떤 능력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뇌의 용량일 겁니다. 이게 침팬지고요. 이게 인간인데 잘 보시면 침팬지는 한 400cc 정도 돼요. 인간은 1300cc 되고요.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랑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촌 중이었던 네안데르탈린은 1500cc 정도 했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은 멸절했다고 알려져 있죠. 3만 5천 년 전쯤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 사피엔스만 살아남았나?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도 살았으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흥미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라졌나?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그 질문에 답을 하려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침팬지하고 인간이 600만 년 전에서 갈라져 나왔는데 한 3.5배 정도 되는 뇌용량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거에 주목을 해보려고 해요. 뇌용량의 차이가 있다. 이건 뭔가 큰 차이를 내놓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왜 뇌용량에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자들이 크게 두 가지 대답을 해왔어요. 첫 번째는 우리랑 침팬지를 비교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뇌가 크니까
머리가 좋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얘기는 우리는 자연 세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고 다양합니다. 그걸 우리가 생태적 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이 어떤 물체들의 운동에 대해서 이런 물리 법칙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훨씬 더 잘 알죠. 물론 침팬지도 중력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낙하에 떨어져야 되니까요. 하지만 F는 MA 같은 공식은 못 만들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태적 지능이 훨씬 더 우리가 침팬지보다 뛰어나구나. 이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그 의문의 여지가 없는 대답이에요. 자, 그거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전제하고, 하지만 그것이 인간을 정말 이렇게 독특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힘이었는가? 능력이었는가? 능력의 차이였는가? 이 질문을 해보면 연구자들이 지난 30년 동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냐? 연구자들이 주목한 건 이 집단 생활입니다. 이게 영장류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파충류의 삶, 그 다음에 조류의 삶, 영장류의 삶, 포유류의 삶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이걸 딱 보고는 포유류들이 다 집단 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영장류는 그 집단이 더 크고 복잡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영장류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종이에요. 집단 생활을 하는 종이에요. 예. 그게 아주 독특한 특성입니다. 파충류하고는 달라요. 이게 뭔가 어떤 인간이 뇌가 더 크고 그 다음에 또 문명을 갖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단 생활하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일종의 압력을 줬을까? 어떠한 어떤 진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됐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집단 생활의 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집단 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모든 걸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분업을 할 수가 있고요. 같이 협력을 해서 더 큰 파일을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좋은 이점입니다. 하지만 늘 진화에는 대가가 따라요. 늘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거가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 항상 코스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능가하는 경우에만, 이득이 그걸 능가하는 경우에만 진화할 수 있는 거죠. 집단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의 어떤 비용을 다 지불할 만큼의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라는 건 이런 거죠. 다른 집단 생활하는 것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를 왕따시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배제하는 것도 되게 배제하고 배제당하는 것이 집단을 깨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예를 들어 분업을 했는데 일종의 프리라이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걔도 잘 또 보듬어 줘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집단 생활을 잘하는 데에 비용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른 개체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되죠. 뭘 원하는지 잘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사가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를 눈치를 잘 채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비용이에요. 그런 비용들을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눈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저 아이를 한번 잘 보세요. 저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 한번 잘 보세요. 꼭 저 어른 한번 보죠. 내가 잘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실 어린 아이가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인데 우리 사실 실험해 볼 필요도 없어요. 다 압니다. 우리 다 그렇게 컸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실험해 보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실험은 저 아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진짜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분명히 의도를 파악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또 이제 그럼 침팬지는 다른 원숭이들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지만 원숭이들도 침팬지들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 예를 들어 사육사랑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경우에는 사육사가 뭔가를 떨어뜨리면 주워주려고 해요. 왜냐면 그때 주워줬으면 칭찬해 주거나 아니면 그걸 학습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원숭이들, 침팬지들 잘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도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해요. 네. 자, 근데 한번 이걸 볼까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포인팅이라는 게 가리키기잖아요. 자, 이게 왜 가리키기가 눈치 같은 거냐면 뭔가 힌트를 주잖아요. 여기를 봐라라고 하는 힌트예요. 굉장히 사회적인 거죠. 처음에 예를 들어 아이와 엄마를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사회성은 엄마랑 아이가 일종의 눈을 맞추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다음 단계는 삼각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같이 포인팅에 같이 시선을 주목함으로써 한 번에 또 한 단계의 어떤 협력을 이루는 거죠. 자, 이게 보노보인데요. 자, 보죠. 보노보는 아무리 힌트를 줘도, 보노보가 침팬지보다 좀 똑똑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보노보에게는 아무리 힌트를 줘도 안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애를 키워보시거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였는데 왜 처음에 저기 아이가 크면서 엄마 저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하면 어떻습니까? 막 되게 우리 애가 호기심이 많구나 막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때요? 애 입을 틀어막고 싶죠. 너무나 자꾸 질문하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일종의 공동의 주의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주의 집중을 함으로써 엄청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사회성이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영장류 중에서는 우리 인간만이 합니다. 그러면 다른 종들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최근에는 개들이 적어도 침팬지보다는 이 포인팅 가리키기를 더 잘 이해한다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를 생각해 보세요. 개는 정말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개는 우리가 만들었어요. 늑대에서 가장 우리랑 템퍼가 우리 감정과 이런 정서가 비슷한 애들을 계속해서 육종을 해서 선별적으로 만든 종이에요. 여러분 개가 얼마나 인간의 사랑을 갈구하는지 아시죠? 그런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도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사실 가장 가까운 종이 개예요. 그래서 외계인이 행동만을 봤을 때 인간과 가장 가까운 종이 누구냐 그러면 침팬지라고 안 그러고 개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개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비슷한 종인데, 자, 이 가리키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치에 해당되는 거고 사회성이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근데 영장류 중에서 우리밖에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특성입니다. 우리 눈치가 사실은 우리 신체에도 아주 각인되어 있어요. 우린 눈치가 빠른 종인데 굉장히 사회적인 종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 침팬지하고 인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침팬지의 눈과 인간의 눈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공막이라고 하고요. 이걸 홍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요게 동공이고 죄송합니다. 동공이고 그 다음에 요게 홍채잖아요. 자, 동공과 홍채는 색깔이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아주 뚜렷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입니까? 예, 요 부분이죠. 이걸 우리가 그냥 쉽게 흰자위라고 하지만 전문 용어는 공막이라고 해요. 인간의 공막은 희고 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피부 색깔하고 대조를 이루면서 이 동공의 위치, 동공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시력만 주면 다 알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몇 분들도 제가 다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자, 근데 그거에 비해서 침팬지는 도대체 자세히 보더라도 이 공막이 일종의 짙은 갈색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더라도 누굴 보는지가 잘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근데 그걸 날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더 무섭습니다. 이게 바로 약간 음흉한 인간 같은 느낌이에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인간처럼 보이죠. 나는 다 보여주고 있는데
남의 시선을 내가 못 본다. 이거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야, 이게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야, 우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근데, 그래서 연구자들이 영장류의 다른 종들을 한번 봤어요. 이게 영장류의 다른 종들의 눈이에요. 한번 보시면, 놀랍도록 인간이 독특하죠. 인간의 눈은 마치 자기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광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속임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이건 자기 관심인데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서로 협력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두 다가 만약에 흰 공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집단은 굉장히 협력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모두 다 음흉한 침팬지 같은 눈을 갖고 있는데 나만 흰 공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불리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은 그러면 그 단계를 넘어섰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따가 또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눈에 아주 희고 투명한 공막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서로 눈치로 서로 어떻게 보면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죠. 그런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게티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혹성 탈출 영화 재밌게 보셨죠? 자, 어떤 게 오게티입니까? 그죠? 여기 보시면 흰 공막, 아주 희지는 않지만 이건 침팬지의 눈이 아니에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저는 침팬지 연구한 사람이니까 너무 이상했어요. 딱 보는 순간, 이게 침팬지가 아닌데 왜 저러지? 그리고 나서, 야, 이거 어떻게 침팬지 영화를 만들면서 침팬지의 눈을 저렇게 저 따위로 만들었을까? 뭐 전문가들이 자문을 안 했나?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제가 그 프로필을 보니까 제가 아는 영장류학자 그 자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3편을 봤는데요. 이게 1편이고 3편이에요. 3편에 이 시저, 같은 시저의 눈을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건 인간이에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다가 진짜 벌떡 일어날 뻔한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스토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인간 주인공이 이 시저를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목덜미를 딱 잡고 처음 대사가 뭐냐면, 야, 얘 눈을 봐. 거의 인간이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은 당연히 인간의 눈이 얼마나 독특한지도 알았고요. 그 눈으로 변했다는 것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스토리를 많은 진실을 그 대사에서 녹여내는 거를 제가 보게 되고, 와, 감탄하게 됐습니다. 비난할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아는 거죠. 침팬지 눈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죠. 예. 자, 근데 저는 이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추천하지도 않아요. 사실 스토리 재밌는데, 왜냐하면 이 영화는 일종의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영화의 메시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인간이 영장류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문제아라는 그런 메시지죠. 근데 지금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다른 영장류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물 중에서 가장 공감력이 뛰어나고 배려를 잘하고 그리고 협력을 잘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생명 중에서 유일하게 문명을 만든 종이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그 증거들을 제가 지금부터 계속 보여드릴 텐데, 자, 배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배려심. 자, 좀 재미난 제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꼬리 감는 원숭이 2마리를 매일 훈련을 시켰어요. 일을 시키고, 일은 토큰을 주고, 토큰을 주면 연구자한테 다시 토큰을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일을 했으니까 보상으로 오이를 보상으로 줬습니다. 오이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을만 하잖아요. 그렇게 매일 며칠간 훈련을 시켰어요. 이제는 뭐 그 훈련을 잘 합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이 두 마리를 서로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 없게 한 다음에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한쪽에는 일을 시켰으니까 오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보상으로 포도를 줍니다. 포도는 사실은 너무 달기 때문에 원숭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왼쪽 원래대로 줬어요. 자. 뭔가 연구자가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줘봅니다. 만약에 오이가 1,000원짜리 보상이라면 포도는 한 10,000원일 거예요. 정말 좋아합니다. 예. 자, 너나 먹어라, 너나 먹어라. 집어 던지죠, 그죠? 여러분 최초의 노사분규를 보고 계신데, 자, 왜 그럴까요? 사실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 했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본다. 내가 배고픈 건 참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종의 공정함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한가 원숭이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측면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예요. 예. 공정한 대접을, 인간은 사실 더 하잖아요. 예. 인간은 사실 더 합니다. 이 광경을 처음 보면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고 웃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스타벅스에 예를 들어 알바를 하러 갔는데, 친구랑 같이 갔는데 경력도 똑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 2달 일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한 8,000원 받았단 말이에요, 시급으로. 근데 우연히 그냥 이 친구의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12,000원씩 받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일단 친구랑 절교를 하고 그 보스한테 가가지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불공정한 대우를 해줬냐라고 항의하겠죠. 우리 인간은 사실 공평성의 레벨이 더 높아요. 그런 연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려는 거는 이 포도 먹는 애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포도 먹는 애. 이게 포도 먹는 애인데요. 이게 원숭이들이에요. 포도 먹는 애는 자기가 포도를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친구가 뭘 먹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포도 먹어서 좋은데. 이게 원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뭔가 같이 일을 했잖아요? 근데 나는 포도를 먹어서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나보다 낮은 보상을 받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엄청 화를 낼 텐데, 뭔가 엄청 분노가 일 텐데, 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마해 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왜? 더 협력을 계속 해야 되니까. 정말 그럴까? 일종의 배려잖아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는데 하는 게 배려잖아요. 예. 그런 배려가 실제로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는 거죠. 침팬지는 요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 인간이 그럴까? 아이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자, 협력을 할 수 있는 실험이에요. 협력해보는 실험이에요. 같이 둘이 동시에 잡아당겨야지만이 똑같은 보상이 주어집니다. 두 개씩 구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이 보상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실험을 바꿨냐면, 같이 잡아당겼는데 한쪽에 3개가, 한쪽에 하나 가게 만들었어요. 이걸 실험을 조작한 거죠. 그랬을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보세요. 3개를 받은 애들, 하나 받은 애가 어떤 일이. 동등하지 않은 보상이 주어졌어요. 자, 3개 갔죠? 하나 갔어요. 지금 기분이 좀 자, 이 표정을 보시면 기분이 좀 얹잖아요. 약간 썩소가 있어요. 자, 예.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두 개씩 지금 띵그랑띵그랑 소리가 나잖아요. 예. 기분이 좋아져서 둘 다. 자, 여러분들은 인간 아이의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을 보고 계신 거고, 여러분이 공감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도 그럴 것이다. 나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모든 아이들이 저러진 않고요. 연구에 따르면 70% 정도의 아이들이 저런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어떤 아이도 3개 받은 애가 2개를 주진 않아요. 하나를 줘서 왜냐면 똑같이 기여를 했잖아요. 애들도 계산을 한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쨌든 이건 배려예요. 안 줘도 되지만 친구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돈독하기 위해서
자기 걸 하나 주는 겁니다. 배려의 진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침팬지는 어떨까? 또 비슷한 상황에서 침팬지는 어떻게 할까? 침팬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오래된 연구인데 요 오른쪽에 있는 침팬지를 보세요. 왼쪽에 있는 애를 동료해서 같이 잡아당겨야지만 똑같이 그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잘 보시면. 근데 얘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자, 오른쪽에 있는 애를 집중.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쓰죠? 오른쪽에 있는 아이를 잘 보세요. 예, 보셨나요? 예, 이게 침팬지입니다. 첫 번째, 침팬지도 협력을 합니다. 같이 해야지만이 뭐가 나오니까 협력을 하는데 그 협력의 동기와 이유가 좀 달라요. 이 침팬지는 자기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얘가 뭘 먹든 얘를 협력만 시키게 한 다음에 자기가 빼먹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침팬지 아이들이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랑 좀 반대로 한 70% 정도 아이들이, 대다수의 침팬지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팬지도 협력을 하지만 그 협력이 배려로 이어지진 않는 것 같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침팬지와 인간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걸 협력의 차원에서 좀 더 넓게 보면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침팬지들이 뭐 많이 모이지도 않지만 모여도 뭔가 하나를 위해서 혹은 뭔가 공통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진 못해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 강의를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접속해서 보시지만 침팬지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을 놔두지 않아요. 굉장히 아비규환입니다. 예, 한 30마리가 있다면 저마다 그냥 뭘 하는 거지 누가 리더가 나가서 이거 혹성탈출이나 나오는 얘기예요. 리더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듣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대규모 협력을 하고 뭔가 하나의 뭐 이념이든 그것이 목표든 간에 뭔가 공동의 주의 집중을 기울여서 큰 거를 이루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고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그것이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데 침팬지가 갖지 못한 특성인데 그것은 결국 일종의 픽션, 일종 허구 같은 것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므로써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거대한 문명을 만들게 됐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연구자들은 인간의 독특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생태적 지능도 좋지만 이게 생태적 지능 같은 거예요. 인간하고 침팬지랑 비슷한 부분이잖아요. 아이들과 침팬지를 비교해보면 어쩌면 침팬지가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물리적인 추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실험들이 있는데 뭐 비슷하게 점수가 비슷합니다. 오랑우탄은 좀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리적인 지능들은 사실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어린아이의 관점에서만 보면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인이 되고 또 교육을 배우고 뭐 양자역학도 하고 뭐 그런 완전히 달라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추론들 그런 면에서는 침팬지와 인간이 별 차이가 없다. 근데 여기 보시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이거는 사회적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우리 의사소통이라든가 남을 돕는 거라든가 협력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아이만 보더라도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울트라 소셜한 게 아니냐, 초사회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침팬지 이하의 다른 영장류들과 우리 인간의 가장 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더 깊게 가보면 이제 공감의 문제,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공감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죠. 자, 공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공감 연구자들은 연구자들이 100명이면 100명 다 공감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정의를 좀 따르고 싶습니다. 공감이란 뭐냐? empathy라고 하는데요. 공감이란 건 뭐냐?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보고 다른 사람의 느낌과 시각을 이해하며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활용해서 행동 지침으로 삼는 기술. 아주 이거는 이제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책에서 제가 따온 건데 좀 굉장히 적절한 가장 포괄적인 공감의 여러 측면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건 우리 인지작용이에요. 사람의 처지에 서본다는 것은 일종의 역지사지 같은 거예요. 인지적인 그런 측면입니다. 느낌,
느낌을 같이 공유한다는 거. 이거는 정서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 지침으로, 이건 행동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세 가지 측면이 다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게 공감이라고 친다면 이 공감력에 있어서 다른 영장류들과 비교했을 때 인간이 최고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럼 공감과 유사한 그런 유사품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정심, 동정, 그다음에 연민, 치근함 이런 게 공감하고 조금 연관이 돼 있지만 유사하지만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고통 이런 것도 비슷하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동정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볼까요? 동정과 연민과 치근함은 어떠한 면에서 공감과 다르냐면 공감은 타인과 함께 느끼는 감정입니다. 타인과 함께 느껴요. 그 대신 타인에 대해서 그냥 느끼는 것. 그냥 너무 불쌍해 보여. 그냥 불쌍해. 나 여기 좀 불편해. 피하고 싶어. 이 상황이 너무 슬퍼서 피하고 싶어. 이것은 함께 느끼는 게 아니라 그 타인에 대해서 느끼는 거죠. 그 함께 느끼냐 아니면 그것에 관해서 느끼냐 이게 아주 큰 차이인 거죠. 동정심이라든가 연민이라든가 치근함은 바로 타인에 대한 느낌이에요. 함께 하는 느낌이 아니죠. 자, 그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공감은 공감 중에 제일 힘든 공감이 남이 잘 나갈 때, 남이 기쁠 때, 남이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남의 고통은 측은지심 같은 게 있어서 조금 나도 그냥 슬퍼질 수가 있어요.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하지만 남이 잘 돼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내가 시기 질투심이 없이 같이 기뻐할 수 있냐? 함께 기뻐할 수 있냐?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것은 바로 연민이나 치근함과 다릅니다. 여러분, 남이 즐거운 걸 연민한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남이 즐거운 걸 동정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남이 즐거운데 나는 걔가 치근해 보여.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게 공감이 갖고 있는 큰 차이입니다. 공감은 타인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리고 지금도 이 트라우마에 우리가 빠져 있잖아요. 아직 다 치유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7시간 만에 대통령,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처음으로 우리 언론에 그 사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말이 있어요. 다 지금 중대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첫 질문,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이걸 맥락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이게 뭐 이상하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행안부 2차관은 너무나 지금 당혹스럽습니다. 갇혀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지금 무슨 말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물론 아무리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계시지만 그분이 뭐 동정심이 없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를 보고 공감했구나 라고 느낌은 들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 구명조끼를 입은 학생의 입장에서 가보면 혹은 지금 정말 패닉 상태에 있는 정말 찢어지는 고통 속에 있는 그 부모를 생각해 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죠?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건 공감이 아니에요. 동정심이 있다고 혹은 개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공감은 분명히 아니죠. 저는 공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공감의 측면은 정서적 공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상태인데요. 2015년에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크루디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원래 시리아 난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어떤 섬에 이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탈출을 한 거죠. 근데 터키의 어떤 해변에서 발견된 겁니다.
아이가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 전까지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난민에 대해서 너무나 골치를 썩다 보니까 닫아놨었어요. 우리 난민 못 받겠다. 그러다가 이 사진이 전 세계에 타전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요. 도대체 우리가 뭐 때문에 저런 아이들을 저런 상태에 두게 만드느냐. 막 감정이 엄청나게 일었죠. 그 당시에 굉장히 저도 저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일이 떠오릅니다. 뭔가 이 아이의 관점에서 가게 되잖아요. 같이 느껴지잖아요. 자, 근데 제가 왜 정서적 공감이라고만 말씀드렸냐면, 다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저기서 정서적 공감을 다 일으킵니다. 왜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감정이 막 복받쳐요. 근데 그거로 끝나버렸어요. 저 당시에 저 때만 해도 수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난민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추적을 해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래서 난민들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난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난민들이 뭔가 문제를 저지르고 있다 등등.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파가 정치를 잡기 시작했고, 그리고 난민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받겠다, 혹은 법을 다시 바꾸자라고 해서 지금 난민들은 거의 지금 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만 해도 한 해에 저렇게 바다를 목숨 걸고 지중해를 건넜던 그런 난민들 중에 사망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1,200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사망자들의 촉각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냥 우리는 일상을 살고 있을 때 작년에 1,200명이 바다에 죽었어요. 탈출하다가.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누구나 이 사진을 보면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뭔가 분노가 일고 슬픔이 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에 비해서 인지적 공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것은 일종의 인지적인 작용이에요. 일종의 사고예요. thinking이에요. 일종의 추론이에요. 타인의 관점에 가보는 겁니다.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해보는 능력이에요. 인지적인 거죠. 이거는 감정적인 어떤 자동 반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굉장히 에너지가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이거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가 막 일고 그러다가 호주에서 이제 거리 시위 같은 거였는데, 우리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건 아시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그러면서 같이 외국인들이 그 호주인들이 같이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 역지사지 능력, 이거는 아까 감정적인 어떤 그런 정서적인 그런 공감보다는 좀 더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인지적 공감이고요. 역지사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말에 굉장히 아주 적합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정서적 공감은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역지사지는, 그러니까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입장에 가서 서보는 거니까, 인지적 공감은 역지사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공감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역지사지는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가보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또 얼마나 독특한 일이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인가, 이런 연구들이 꽤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보는 거고, 마음은 읽는 것이고, 내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이게 어린 아이들은 하지 못합니다. 3살 정도 될 때까지는 자기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도 내 생각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살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은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추론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4살 정도 됐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애가 나중에 여러분 아이가 나중에
한 4달, 5살 때 처음에 거짓말 한다 그러면 사실 그날은 혼낼 게 아니라 파티를 해주셔야 돼요. 아, 얘가 기본적으로 인지적 공감을 할 수 있는 친구구나 라고 아시겠어요? 너무 그걸 잘하건 그러면 이런 사람처럼 사기를 치지만 그건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침팬지는 하지 못하는, 다른 영장들은 하지 못하는 타자의 마음을 잘 추론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내 생각과 엄마 생각,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똑같이 생각한다고 생각하죠. 그거는 사실은 나이는 들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못 읽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사회성과 다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 관점의 공감이라는 것은 타인의 관점을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로 끝나면, 자, 감정적이고 인지적인 걸로만 끝나면 우리 뇌는 뜨거워지죠.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는 게 중요하냐면 행동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혹시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호주제라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리니까. 근데 2008년에 완전히 이 땅에서 호주제라는 게 폐지가 됐는데요. 그럼 그전에는 호주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호주제라는 것은 남자 가장 한 집안을 남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누가 그 집에 그 모든 권리를 갖게 되냐면 아들이 갖게 됩니다. 그럼 아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딸이 가질 수 있고 어머니가 가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건 굉장히 특별한 조건이 해당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어머니가 보호자가 돼야 되고 호주가 돼야 되는데 그 집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우리 구조상으로는 그게 안 됐던 거죠. 그 얘기는 이 가정에서 남성 중심적인 어떤 제도, 다시 말해서 여성이 굉장히 차별받는 제도가 지난 한 100년 동안 지속돼 있었던 거죠. 그 100년이 아니라 50년 정도 됐어요. 그거의 뿌리를 가보면 일제시대 때 이제 일제가 그런 어떤 제도를 도입한 다음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쓰다가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 일본은 그걸 없앴어요. 이건 양성평등에 어긋난다 그래서 없앴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후반부터 몇몇 그 여성 인권을 그 여권 신장 운동을 하셨던 변호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시민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막 힘을 합해서 한 반세기 만에 50년 만에 결국에는 호주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다 각자가 다 하나의 그 가정을 구성하는 아주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여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제도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제도인데 계속 50년 동안 전속이 됐다는 거죠. 이거를 감정적으로도 보면 말도 안 되고 또 이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데 자, 거기서 그냥 멈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계속 갔을 거예요. 뭐 그거 큰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많은 단체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줬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위헌 판결을 냈던 이석영 변호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은 다시 말하면 그 공감이 머릿속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감정이든 인지든 간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바뀐 거죠. 사실은 그 동기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동기가 행동을 만드니까요. 그래서 저는 행동적 공감이라고 한번 이름을 줘봤어요.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동기와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공감이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정서가 잘 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사실 큰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읽어요. 자, 근데 그 사람의 고통은 함께 느끼지 못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못하면 사이코패스가 됩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잘 추론하니까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을 주면서 자기가 고통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즐길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까지 있는데 행동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세상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차별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약간 구별되면서도 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다 작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문명을 만든 유일한 종이 됐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되게 훌륭한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 같은 사람은 공감의 시대라는 책에서 가장 뛰어난 공감력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호모 엠파티쿠스라는 용어도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문명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했죠. 왜 우리만 문명을 갖게 됐을까? 생태적 지능이 우리가 뛰어나다. 오케이. 그렇지만 그것 말고 다른 건 없는가? 그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가? 이 질문을 던져봤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이 다른 영장류 종들과 다른 어떤 사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명의 두 엔진이 있는데 하나는 과학기술이다. 과학기술은 물질적 조건을 만들어주죠. 문명에. 하지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과학기술만 있는 그런 종족을 생각해 보세요. 과학기술만 있어요. 그러면 막 머리가 좋으니까 뭘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공감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려심이 없다고 협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만든 기술과 만든 문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문명이 만들어지는 족족 무너지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문명 이 정도 만들었다는 얘기는 과학기술만, 생태적 지능만 있었다는 얘기는 아닌 것이죠. 사회적 지능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 문명의 두 엔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걸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우리 집단은 다른 집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것도 그 두 기준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사회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집단이든 간에 우리는 그 집단을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두 가지 측면을 본다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첫 번째는 그가 정말 혹은 그 집단이 유능한가, 똑똑한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똑똑하지 못하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똑똑함만 있고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competence, 유능함, 그 다음에 따뜻함, warmth라고 합니다. warmth and competence라고 얘기하죠. 따뜻함과 유능함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서는 저 사람이 유능한가? 저 사람이 따뜻한 사람인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자, 그게 생태적 지능, 하나는 사회적 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따뜻하기도 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혹은 집단은 되게 존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따뜻한데 약간 능력이 떨어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존재죠. 그런 애들은 우리가 연민을 느껴요. 그죠? 자, 그리고 차갑고 근데 무능하기까지 해요. 그럼 우리가 경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능한데 되게 차가워요. 그러면 약간 질투심을 느낀다는 거죠. 각각에 해당되는 대상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그냥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어떤 집단을 봤을 때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따뜻함의 측면, 이 사회성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제가 이걸 더 강조하고 싶은데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열심히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배우지 않죠. 우리 학교 다니면서 공감에 대해서, 공감은 무엇이고, 우리가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공감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런 거 배우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왜 성공했는가를 추적해 봤더니, 생태적 지능 똑똑하고, 그리고 되게 사회적이었고,
좋다. 되게 공감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쳐봅시다.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유능함과 따뜻함을 평가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그러면 가보면 결국에는 저는 뭐 똑똑한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성공한 거에 또 중요한 부분은 제가 정말 사회적입니다. 따뜻합니다. 공감력이 뛰어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똑똑한 만큼이나 공감력, 그런 어떤 따뜻함 중요한 거겠죠.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그 공감력에 대해서, 그 사회성에 대해서 평가하는지를 가만히 보면 너무나 과소평가되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사랑을 배우지 않아요. 우리 공감을 배우지 않아요. 배려를 배우지 않아요. 배려를 잘한다고 해서 대학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교육도 뭔가 우리가 정말 성공한 비밀을 반쯤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관점에서 계속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른 침팬지나 다른 영장류들과 달리 우리가 정말 잘했던 거는 공감력이고, 그래서 저 용어는 초사회성이라고 하는 초사회성을 진화시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래서 문명을 만든 유일한 존재가 됐다고 했는데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와 그들을 가르고 있죠. 이것도 사실 사회적인 어떤 우리의 심리이긴 하지만 이것이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가 사회가 커지고 안전해지고 우리가 더 행복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게 작동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 보셨던 난민도 우리와 그들을 갈랐던 거고요. 이게 다른 나라의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2018년에 제주도에 어떤 난민이죠? 예멘 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몇백 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그 정부 당국에서 굉장히 긴장을 했죠. 이분들이 난민 신청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찬반 양론이 사회가 들끓었잖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 반대 청원도 한 80만이 반대 청원을. 그래서 전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단 2명만 난민 신청을 받았어요. 이것도 사실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우리와 그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우리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 아직 문명은 만들긴 했지만 그 문명이 더 나아가는 데까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자,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문명의 역사,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도 재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만 생각했다가 가족 생각했다가 이게 이제 포유류겠죠.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이건 아마 침팬지 정도일 거예요. 그러다가 국가, 모든 인간, 모든 포유류, 생명체, 모든 물체까지 이 공감의 반경을 넓혀가는 과정이 결국 인류의 어떤 역사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지나가는 개를 발로 찬다고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고소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동물도 고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왜? 키워보니까 알아요. 접촉해보니까 알아요. 데리고 살아보니까 알아요. 그래서 다른 포유류, 다른 생명체까지 사실은 이 공간의 반경이 뻗치고 있는 거죠. 다른 고통, 그들의 고통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공간의 반경을 결정하는 것은 공간의 원심력과 구심력의 합력일 텐데, 구심력은 우리 가족만, 그리고 내 집단만, 그리고 정서가, 우리 감정이 뻗치는 곳까지만, 이게 구심력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라고 했던 이런 생각들이 다 구심력이에요. 그거 우리 다 갖고 있어요, 여전히. 근데 원심력은 뭐냐면, 생각을 해보면, 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힘들 것 같아. 이건 인지적 공간 같은 거죠. 공리주의.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 그 다음에 강한 호혜성. 내가 손해보더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원심력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것이 여전히 오늘도, 순간에도 막 작용하고 있어요. 예, 우리 집단에도, 저 개인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문명의 역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공감의 반경의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은 되게 힘들게 겪고 있는 팬데믹 상황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공간의 방위를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 이 질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조금 약간 역겨움을 유발하는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혹시 그런 거 되게 민감하신 분은 이 슬라이드를 넘어가 주세요. 자, 왼쪽이 병원체고요. 오른쪽이 정상인 사진입니다. 왼쪽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정말 보는 순간 역겨움이 일어나요. 병원체에 대한 역겨움은 우리 진화의 본성이에요. 썩어 있고 상해 있고 뭔가 냄새를 풍기고 있고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조상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걸 피했었죠. 우리가 면역력이 있긴 하지만 좀 이렇게 혐오스럽게 이렇게 넘어갈게요. 우리가 면역력이 있긴 하지만 그 면역력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적으로 그걸 피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면역은 이미 당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병원체들을 우리 계속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더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행동 면역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행동 면역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화한 어떤 한 가지 속성인데요. 그건 뭐냐면 병원체들에 해당되는 그것들을 보면 회피하는 거예요. 혐오하고 역겨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동적인 반응이에요. 자, 이게 병원체에 대한 우리의 진화된 속성입니다. 피해야겠죠. 좋아한다면 더 감염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이 자연스러움이 지금 이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는 이 복잡한 환경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한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생겼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처음에 어떤 용어를 썼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한 폐렴이라고 썼어요. 지금은 코비드 19 혹은 코로나 19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어디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중화시키기 위한 편견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보수적인 데서는 우한 폐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한 바이러스라고 얘기도 하고, 그건 굉장히 편견에 가득 차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아까 그런 병원체를 보면 피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그거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거를 뭔가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게 이런 복잡하고 현대화되고 굉장히 교류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부적응적인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가 미워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교류가 막힐 것이고 결국에는 모두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정말 있는가를 보면 놀랍게도 예를 들어 중국인 혐오는 여기 보세요. 중국인들에 대해서 감성 연관어를 쳐보면 혐오, 감염되다, 우려, 의심 이런 것들이 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을 생각하면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짱깨라는 표현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중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인데 실제로 그 표현들이 이 코로나 사태 때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눌려 있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야 아무리 그래도 그 정치적으로 올바른 얘기가 아니야. 야 그렇게 폄하하면 어떻게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도 이 팬데믹 상황이 오니까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성으로 누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부추긴다는 거죠. 자, 팬데믹 상황 인종주의가 또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도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아시아 사람들이 서양에서 집단 린치를 당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군데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아시아인인데 런던에서 지금 이 용의자들한테 폭행을 당해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고 경찰서에 갔던 그 사건입니다. 인종주의도 평상시 같으면 얘네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니까 자꾸 누구에게 책임을 너희 때문이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건 너희 때문이야. 라고 막 블레임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일 수 있는데 그걸 눌러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집단을 뜻하는 건데 팬데믹 세계적인 어떤 전염병의 대창고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포데믹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포데믹이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막 퍼지는 걸 인포데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서는 인포데믹이 엄청 많죠. 늘어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걸려도 죽지 않는다. 이거 사실은 거짓된 정보거든요. 우리 걸릴 수 있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막 그거 믿고 어떻게 됩니까? 막 클럽 가서 뭐 일상보다 더 현란하게 놀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인포데믹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인포데믹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팬데믹이 우리에게 정말 힘든 거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부정적인 사회적 감정을 막 확산시키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모데믹이라고 표현해 봤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용어예요. 그러니까 인포데믹이 아니라 이모션, 감정이 막 집단적으로 전염되는,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집단적으로 전염되는 그런 현상, 그걸 이모데믹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감염자에 대한 편견이 지금 막 확산되고 있죠. 누구 몇 번, 뭐 31번 확진자 누군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전 국민이 알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미워할 필요가 없는데 편견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혐오감. 이 연구를 보면 이런 뭔가 팬데믹 상황이 오면 외국인, 신체 장애인 편견이 늘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만인 사람에 대해서도 혐오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연구를 해보니까 일종의 팬데믹 상황이니까 E형, 다르게 생긴 사람. 이게 일종의 그 병원체를 이렇게 상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르게 생긴 사람에 대한 혐오가 이른다는 거예요. 노인도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소위 말해서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비정상이라고 혹은 이게 내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 일어납니다. 이런 연구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떤 재미난 연구가 있냐면 복도에서 자기 정치적 성향을 적게 해요. 근데 한쪽 끝에는 그냥 적게 하고 다른 쪽 끝에서 실험할 때는 손 세정제를 갖다 놨어요. 그걸 보는 순간 사람들이 보수적이 되는 거예요. 뭔가 여기 좀 더러운 게 있고 우리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보수성이 막 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정적인 건데 부정적인 감정인데 이게 팬데믹 상황이 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런 현상을 좀 포착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모데믹이라는 표현을 써봤어요. 그래서 이모데믹이 왜 일어나는가? 이걸 잘 알아야지 이걸 극복할 텐데 데니얼 카네만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프린스턴 대학의 인지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심리학자가 Thinking Fast and Slow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마 생각에 관한 생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동안의 한 40년, 50년의 연구를 요약을 했더니 인간의 thinking은 두 가지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하나는 시스템 1. 이거는 직관이고 감정이에요. 아주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거고요. 연관 처리 장치처럼 굉장히 빠르게 작동하는 거고요. 마치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직관, 감정, 막 어떤 걸 봤을 때 있는 감정 이런 거를 우리가 시스템 1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빠르지만 틀릴 수가 있죠. 편견에 사로잡힐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이게 뭘까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시간이 걸리면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빨리 피하고 봐야 되고 빨리 공포감을 느낄 때 이런 시스템 1들이 작동하죠. 공포감이라든가 혐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 1의 작동입니다. 시스템 2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적인 작용이에요. 뭔가 천천히 일어나고요. 로지컬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합리적인 추론을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시스템 2인데 이 카네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많은 연구들을 종합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인지심리학의 결론은 바로 인간은 두 가지 시스템을 갖고 있다. 사고에. 하나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인데 이모데믹은 다시 말해서
정서의 집단적인 감염 같은 거는 바로 시스템 안에 비정상적인 발현이겠죠. 왜냐면 너무나 지금 공포스러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냥 원래도 5%밖에 작동하지 않는데, 우리가 머리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시스템 툴을. 5%밖에 작동하지 않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이게 거의 전부 다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 어떤 부정적인, 이 시스템 1의 부정적 작동. 시스템 1이 작동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적응적이에요. 만약에 뱀을 봤는데, 뱀을 오랫동안 보고, 이게 뱀이구나, 라고 하면 뱀 물렸어, 이미. 근데 그게 아니라 미끈덩한 긴 물체만 보면 빨리 공포심이 일고 피하려고 하는 행동. 이게 시스템 1의 작동이거든요. 감정적인 어라우절이 있고, 그거는 굉장히 적응적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이게 뱀이구나, 아니구나를 아는 과정도 필요한 거죠. 자, 지금은 이 과정만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이성을 활용해서 이런 이모데믹을 극복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진짜로 역지사지를 해서 우리 추론 능력을 활용하자 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아까 시스템 1을 잘 선용하자. 감정이입을 잘 해가지고 공포심이나 혐오감으로 가지 말고 정서적 공감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팬데믹 상황에서는 확진자의 고통, 여러분 사실 이거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확진자가 한 달에 건너 있으면 아마 들어봤을지 몰라요. 이 공포감, 이런 외계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막 살펴보고 있고, 어디 들어가서, 이거 사실 굉장히 심리적으로 트라우마틱한 일이거든요. 그 고통을 함께 느껴보자. 이거 해볼 수 있죠. 이건 일종의 정서적 공감 같은 걸 거예요. 확진자 낙인은 안 된다. 이거는 메르스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순창의 장덕 마을에 한 사람이 확진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을 완전히 셧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날 동안에 먹을 거 그냥 갖다 주고 그 마을이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이 지금 사태를 보고 절대로 이 대구의 그 확진자들을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응원을 했던 그런 장면이에요.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서적이면서도 인지적인 공감일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입장에 가보면, 왜냐하면 내가 가봤기 때문에, 내가 그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아주 멋진 모습인데요. 여러분 대구와 광주는 이렇게 좀 지역색이 있고 서로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달빛 동맹이라는 걸 맺어서 대구하고 달, 그 다음에 빛고울 할 때 광주예요. 달빛 동맹을 맺어서 광주 의료진이 대구를 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대구 의료진을 위해서 장어 도시락을 광주 시민들이 전달해 줬어요. 계속해서. 멋진 지역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공감을 활용해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약간 좀 미묘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요. 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그러지? 물리적 거리를 둬야지. 사회적 거리는 지금이야말로 더 좁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사회성을 연구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연구를 보면 사회적 거리라는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 보세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집단과 집단 사이에 생기는 인간 감정의 친소도예요. 거리가 좁다는 것은, 사회적 거리가 좁다는 것은 더 친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더 거리를 두자 그러면 대면 하자, 서로 돕지 말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건 맞는 용어가 아니죠. 적합한 용어가 아니죠. 근데 한국 사회가 여기 보시면 질병본부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쓰자고 이제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저는 적합한 말을, 물론 의도는 당연히 알겠고 의도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만나지 않아야 될 때구나. 근데 그 만나지 않는 것은 물리적으로만 좀 거리를 두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적 혹은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근에 다행히도 WHO에서 physical distancing이라는 말을 쓰자라고 엊그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 거리를 좁히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공포나 혐오나 편견, 외로움에 이모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쓰니까 제일 당혹스러운 그 계층이 누구냐면요, 노인층이에요.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생각만 해도 거기는 뭔가 더 열악할 것 같고 더 힘들 것 같고 나도 감염될 것 같고 어렵단 말이죠. 거리두기를 하라니까 더 거리 두고 싶고요. 근데 노인들한테 정말 힘든 것은 사실은 어쩌면 바이러스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벌어지는 외로움, 더 깊어지는 외로움일 수 있어요.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외로움 때문에 더 힘들어질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용어를 좀 바꾸자라고 제안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마 이 재단도 우리 소외당한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더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인간이 갖고 있는 독특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바이러스하고 인간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은 우리 공감력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랑 우리가 지금 서로 전쟁을 벌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이러스는 서로 공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공감하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뭐가 갖고 있냐면 과학기술을 갖고 있어요. 의료를 갖고 있어서 잘 생각해 봤을 때 거리를 뛰고도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를 뛰고도 사회적 거리를 좁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소셜 미디어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 줌으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우리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 거리는 유지하지만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이런 의료진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걸 읽고 들어가는 것은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일이잖아요. 예. 이건 우리가 과학기술과 의료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공감력과 과학기술의 힘, 다시 말해 생태적 지능과 사회적 지능을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지금일수록 물리적 거리는 띄우면서 사회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런 공감의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행동적 공감을 좀 활용하자라고 제안했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넓힐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정리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놀랍게도 한 가지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당연히 인지력을 높이죠. 우리 어휘도 더 많아지게 만들고요. 이해력도 높이고요. 하지만 독서에 아주 숨겨지고 또 아주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공감력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런 연구들이 정말 있느냐, 증거들이 있느냐, 수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가져오면 독서를 실제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거기 책에는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면 등장인물과 스토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명작을 읽어보세요. 작은 아씨들 읽어보세요. 그러면 조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입장에 가는 인지적 공감을 하게 되고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자기 감정이 막 일어요. 정서적 공감이 일어납니다. 물론 행동적 공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공감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매체인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하는 것이 공감력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 공감력이 떨어진 애들이 책을 나가서 못 놀고 책을 읽는다, 이런 편견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공감력이 책을 통해서 스토리를 읽고, 그래서 뇌도 실제로 배란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 공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변한다, 이런 연구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아주 실제적으로 행동적인 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공감에 대해서 강의할 때마다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인데,
덴마크에서 만든 and 영상이에요. those we try to avoid.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There's the New Danes, and those who've 여기 always been here, 보시면 나이, 연령에 다양하게, 그 다음에 and those 직업도 who've never seen a cow, 다양하고, the 성도, religious, and the 남자, 여자 self-confident. 있고요. There are those we share something with, and those we 이들이 don't 한 share 곳에 다 anything with. mo였어요. 자, 처음에는 서먹서먹 하겠죠. Jeg kommer til at stille jer nogle spørgsmål i dag. Nogle af dem kan godt være lidt personlige, men jeg håber, I vil svare ærligt på dem. Hvem herinde i rummet er klassens klovn? 뭐 개구장이었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고 하는 질문 같아요. 뭐 편 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편을 가르는 거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편을 갈라봅시다. Hvem er bonus? 좀 심각해지죠? 아이를 입양해 본 사람, 덴마크니까 입양자들이 많아요. 입양해 본 사람 아닌 사람 반반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 And then suddenly, there's us. We who believe in life after death. 예, 사후 세계를 믿는 사람, We've seen UFOs, UFO를 본 사람 아닌 사람, and all of us who love to dance. We who've been bullied. 따돌림 당해본 사람, We who've 따돌림 bullied others. 해본 사람. And then there's us, the lucky ones who've had sex this past week. We who are broken-hearted. We who are madly in love. We who feel lonely. We who are bisexual. And we who acknowledge the courage of others. We who have found the meaning of life. And we who have saved lives. And then there's all of us who just love Denmark. So maybe there's more that brings us together than we think. TV2 Denmark. All that we share. 이 영상이 저한테 정말 인상적인 거는 매우 반직관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을 가른다는 것은 공감에 방해가 되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편, 내 편. 이게 us vs them 아닙니까? 우리끼리만 공감하고. 근데 그 편을 굉장히 잘게 쪼개보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 한번 나눠볼까? 그래서 광화문과 무슨 서초로 나눴다고 쳐봐요. 그럼 서로 막 욕하겠죠. 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서로 뭐 거의 갈등이 최고조일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누군가 딱 손을 들고, 자, 근데 강아지 키우는 사람 이쪽으로 와보세요. 고양이 키워본 사람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섞이죠. 뭐 채식주의자 일로 와보세요. 뭐 잡식주의자 일로 와보세요.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잘게 쪼개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은 만나게 돼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삿대질하던 그 대상이 지금 제 옆에 와 있어서 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종의 경험의 공유죠. 가치의 다양성이죠. 우리가 가치가 하나라고 그러면 분명히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고 하나라도 뭔가 접촉점이 생기면 우리 인간은 편가르기에 너무 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역으로 그걸 활용해서 공감의 반경을 넓힐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막 행동을 하고 막 이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운데 그냥 편을 갈라서 다 여러 접촉을 하면, 그러니까 이건 접촉 가설이에요. 접촉을 여러 기준을 가지고 서로 접촉하다 보면 편견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다른 이념을 갖고 있지만 얘도 고통이 있구나.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게 바로 저는
공간의 반경을 넓힐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우리의 비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정리해보고 마칠게요.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바이러스는 생명에게 늘 위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성, 여성, 뭐 수컷, 암컷, 이 성이 나온 거 있잖아요. 성의 진화라고 하는데, 이 성의 진화는 놀랍게도 이 바이러스 혹은 세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생명이 만든 무기예요. 왜냐하면 성이 없다고 치면 유전자 세트를 다음 세대에 그냥 물려줍니다. 자, 그러면 기생충이 왔어요. 혹은 바이러스가 왔어요. 그리고 세균이 왔어요. 치명적이에요. 그러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똑같은 유전자 세트를 물려주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냥 끝나버리죠. 그래서 생명이 뭘 개발했냐면, 뭘 진화시켰냐면 유전자 칵테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섞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에게는 치명적이었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치명적이 아니게 만든 거죠. 다양성 전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외계인이 한 20억 년 전쯤에 지구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할 거냐면 그때는 단세포밖에 없었어요. 지구는 되게 밋밋한 행성이었어요. 근데 10억 년 전쯤에 5억 년 전쯤에 다시 와서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형형색색이에요. 왜? 성이 나왔기 때문에. 성의 진화가 그 다양성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팬데믹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공간의 반경을 넓힐 수 있는 아주 글로벌리 실험을 해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하나의 거대한 시험이에요. 실험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일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길들일까? 어떻게 다양성을 받아들여서 어떤 이 이모데믹 같은 감정의 이 폭풍을, 이 증폭을 막아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지금 해보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잘 넘기면 저는 우리는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대한 공동의 위협 앞에 우리가 다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었다. 이것은 과학기술의 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능력, 다시 말해서 공감력이 이거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제 책이 나오면 안 되는데. 예.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줌으로 또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